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입니다. 네, 저희 행사는 그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 올 한 해 동안 AI 플러스 X 포럼 시리즈로 기획을 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미칠 영향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월로 저희가 행사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행사가 1월에 AI 플러스 정치와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렸었고, 이제 오늘 행사에서는 AI 플러스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법이라든가 예술, 그다음에 뭐 언론 이런 주제로 AI 플러스 X 시리즈를 이제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이제 특히 AI와 교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특히 이제 AI를 실제로 가르치는 연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도권 교육 안에서 특히 이제 카이스트 안에서 AI 과목을 실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저희 이제 교수님 두 분을 모셨고, 그다음에 또 제도권 교육 밖에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교육을 또 하고 계시는 재밌는 연사분들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사분들이 각자 해오고 계시는 재미난 어떤 시도들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을 저희가 좀 나누고 그것들을 모아서 마지막 세션인 이제 패널 토의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AI와 교육을 같이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툭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편하게 질문을 주실 수 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약간은 좀 이렇게 자극적인, 뭐 예를 들면 대학이 이대로 괜찮은가라든가 인공지능이 정말 앞으로 교육을 계속할 만큼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분야나 학문일까, 뭐 이런 좀 정말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패널 토의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첫 번째 강연을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강연은 전산학부 오혜연 교수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혜연 교수님은 실제 인공지능 연구를 또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또 하고 계시고, 또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교육 관련 연구도 하시고, 연구실에서 이제 교육 관련 연구를 했던 것을 또 스타트업으로 또 연결을 해서 교육 관련된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요. 오혜연 교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 주실 부분은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어떤 그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교육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혜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금요일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주호 교수님 참 소개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외부에서 오신 연사들과 또 여기 지금 청중에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AI에 대해서 그리고 AI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느꼈고요. 제가 첫 뭐 스피커로서 약간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 사실은 제일 큰 책임감은 시간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4명의 연사가 뭔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핑계로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은 저를 굉장히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화려하고 뭐 정말 이 프로보케이티브한 그런 톡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제 요새 고민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저의 하소연을 좀 들어주시고 이게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리고 저의 컬리그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밤잠도 설치고 가끔은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주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의 연구 분야는 사실은 제일 큰 분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관심이 많고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회과학을 요새는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이제 분석을 하면 사람들이 서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비헤이비어를 보는지 그게 이제 두 번째 소셜 사이언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거는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에서는 사실 이 얘기를 잘 하는데 외부에 나가면 이제 실제 사회과학자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사회과학을 감히 한다고 얘기를 못 하는데 관심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러닝인데 사실은 이 러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인공지능의 큰 부분이죠.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 자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안에 머신러닝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오늘의 주제인 교육에서도 이제 러닝이라는 게 포커스인데 뭐 문맥상 사실 머신러닝이랑 휴먼 러닝이랑을 봤을 때 학습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맞지만 두 분야는 similarity, 비슷한 유사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보면 온라인 러닝이라는 단어, 이 용어도 교육에서도 온라인 러닝,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학습이다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 머신러닝 많이 아시겠지만 머신러닝에서 온라인 러닝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다른 의미기는 한데 온라인 러닝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인크리멘털하게 조금씩 들어올 때 그때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데 사실 이런 용어들이 겹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액티브 러닝, 이렇게 교육학에서도 학습자가 참여하는 교육은 온라인 러닝이 아니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 머신러닝에서 액티브 러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내가 학습하고 있는 부분, 조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의 데이터만 좀 더 많이 학습을 한다. 뭐 그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터랙티브 러닝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서도 쓰이고 머신러닝에서도 쓰이고 교육에서는 사람들끼리 인터랙션이라고 한다면 머신러닝에서 인터랙티브 러닝은 모델과 사람이 인터랙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러닝을 가지고 있는 같은 유사한 용어는 뭐 이것보다도 많겠지만 라이프롱 러닝 이것도 이제 평생학습인데 머신러닝도 평생학습을 할 거다라고 머신러닝이 사실 뭐 이 라이프타임이라는 게 없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새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라이프롱 러닝이죠. 이것만 봐도 그리고 사실은 더 많이 있기는 해요. 러닝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테스트죠.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 그게 우리 학습에서도 교육에서도 시험을 본다 그런 거 비슷하고 커리큘럼 러닝도 있고 메타 러닝도 있고요. 트랜스퍼 러닝 학교에서는 이제 뭐 코र्स 크레딧 트랜스퍼라든지 어텐션, 메모리 이런 것들이 두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인데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 AI 플러스 에듀케이션이라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정말 AI라는 것과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오버래핑하는 부분이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통해서 에듀케이션을 더 잘하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AI 자체를 교육을 잘하자라는 걸 수도 있고 그냥 AI와 에듀케이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러닝이라는 거 누군가가 배운다는 거 그게 사람이 배운다든지 기계가 배운다든지 누군가는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다가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다는 거. 굉장히 저는 그래서 AI를 하면서 교육 연구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끼워 맞출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거는 러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티처의 입장에서 저의 고민을 제가 하소연을 한다 그랬었죠. 티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신러닝에서 보면은 사실은 머신러닝에서도 티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슈퍼비전은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떤 모델을 줄 것인가, 모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사실 머신러닝의 그 티칭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AI의 교육자로서 제가 어떻게 티칭을 해야 될까, 우리 카이스트가 전산학과가 뭐 카이스트의 다른 학과에서 티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하소연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AI에 대해서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뭐 저 얘기는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정말 take to my heart, 정말 고민을 하는 것들인데 AI 수업에 대한 거, 뭐 강의에 대한 거, 연구에 대한 거, 그런 디맨드가 많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좋은 점은 리소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리소스 포장이에요. 좋은 말로 한 거고 그냥 돈이에요. 돈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쟁도 그렇고 기회, 여러 가지 연구 결과, 그 다음에 머신러닝 AI를 위한 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엑스포넨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엑스포넨셜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 컴퓨테이션이 엑스포넨셜 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모든 디멘션에 대해서 엑스포넨셜 그로스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어떻게 보면 행복에 겨운 컴플레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티칭 리소스는 조교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뭐 교실도 그렇고 우리 자원이 사실은 티칭 자원 자체는 엑스포넨셜 하지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당연히 AI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accepted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톡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AI 커리큘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잘 가르칠까라는 고민을 할 때, 그럼 우리 역사를 보자. 사실은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겨나는 것은 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마도 제일 먼저 일어난 거는 수학이겠죠. 그 수학 몇천 년 전부터 수학이라는 컨셉을 누군가가 발견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고, 의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의학이라는 학문이 발달을 하고 그걸 지금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공학은 이제 비교적으로 짧은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100년 이상 우리는 공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학문이 사실은 뭐 AI는 공학이나 의학이나 뭐 수학이나 그런 것보다는 뭐 스코프가 좀 작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AI라는 학문이 이 세 개의 학문들이랑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다른 면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교육을 하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보는 툴로 이 테이블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가르치는지, 그리고 학습 대상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들이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습을 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해서 좋은 베네핏을 받는 객체, 사람, 뭐 오르가나이제이션, 그런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공학은 사실 이 셋 중에서는 가장 빨리 변화하는 학문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학을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공학의 제일 큰 베네피셔리는 사실은 산업이죠. 그러니까 산업에서 공학자들을 활용을 해서 더 좋은 물건들을 만들고 그러는 게 이제 공학이 하는 것이라고 보면 의학에서는 사실 의학은 공학이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물론 이제 바뀌기는 하겠지만 뭐 의대 그 의사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리지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숙련해야 되는 그런 스킬들이 많은 그런 필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의학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치열한 분야이기도 하고 하지만 의학의 발전, 의사들의 베네핏을 받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인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건강, 몸과 신체와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좋게 하는 게 이제 의학이라는 학문. 수학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애증의 관계. 우리 이제 카이스트에 있으니까 거의 다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겠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고 모두가 꼭 수학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공계 뭐 아니면 다른 뭐 사회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면서 AI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공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될까? 실제 지금은 AI는 공대에 있죠. 뭐 공대에만 있지는 않지만 AI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공대에 있고 또 대부분의 과목이 공대에서 있습니다. 이제 엔지니어링을 보면 공학이라는 건 이건 그냥 뭐 제가 저희 포탈에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특강들이 많이 열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과 예를 들었지만 사실 모든 공대에서 이번 학기에만 열리는 특강들만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보면 퀀텀 컴퓨팅도 있고,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뭐 GPU 프로그래밍도 있고, 뭐 블록체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학에서는 새로운 토픽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교수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블록체인 나오면 갑자기 블록체인 공부해야 되고 퀀텀 컴퓨팅 내가 가르쳐야 되네 그러면은 막 공부해가지고 연구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연구도 그렇게 새로운 걸 계속하고 공부도 계속해서 새로운 과목들을 계속 rapidly adaptation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근데 보면은 AI도 벌써 그래요. 지금 이번 학기에만 학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우리 학교에서 오퍼하는 것들을 보면 여기서도 뭐 지식 서비스를 위한 기계학습, 뭐 강화학습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게 계속해서 훨씬 더 빨리 생겨나고 있다. 다른 학문에 비해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럼 AI는 공학이네. 뭐 어떻게 보면 AI는 네, 지금도 공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다른 두 번째 그 캐릭터리스틱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디맨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보여드린 거는 이거는 기계과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잡이 많아요. 채용 공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학생들이 이제 공대로 많이 가지 않을까. AI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의 파퓰러리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 다 아실 거고 이거는 카네기 멜론의 예인데 그러니까 카네기 멜론 공대에 들어가려면 acceptance rate이 11% 정도 됩니다. 네, 여기 보면 SCS라고 나오는 게 이제 School of Computer Science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AI라는 학과로 바로 받아주는 학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CMU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 AI가 들어있는데 공대 반이죠. 딱 5% 정도의 합격률이라는 거. 그래서 MIT에서 머신러닝 수업을 2017년에 했을 때 700명이 들었다고 하는데 MIT를 뭐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니에요. 한 학년에 1000명이 좀 넘는 카이스트보다 조금 더 큰 학교인데 머신러닝 수업에 700명이 듣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네, 계속해서 그렇게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대의 베네피셔리, 그러니까 공학의 목표는 뭘까, 목적은 뭘까? 뭐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더 잘 만들까, 로우 코스트로 만들고 더 좋게 릴라이블하게 만들고 이피션트하게 만들고 더 빠른 차를 만들고 그런 거죠.
AI와 엔지니어링의 커머널리티는 여기에서도 있죠. 뭐 이건 뭐 무인 자동차이지만 어쨌든 AI도 뭔가 산업을 위해서 기여를 한다라는 부분이 지금부터 벌써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제가 보기에 공학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공학, 뭐 기계공학, 뭐 전산도 마찬가지, 컴퓨터공학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학문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아티팩트, 뭐 자동차, 컴퓨터, 뭐 그런 디바이스에 대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AI는 사실 지금 많은 분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훨씬 더 다양한 도메인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금융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서 AI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기존의 방법론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그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problem solving 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공학과 AI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학이랑의 비교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학은 제가 법학을 할까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의학과 법학 같은 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포커스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어떤 스킬을 굉장히 숙련된 숙달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의학이겠죠. 그리고 법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도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을 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학문이기는 해요. 이거는 CMU에 생긴 AI 그 학부 과정의 커리큘럼인데 여기 보시면은 수학도 꽤 많이 들어야 되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코어 과목들도 있고 AI 자체의 코어 과목도 있고 에틱스도 들어가고 그런 인문학이나 뭐 그런 쪽이랑 융합하는 것도 들어가고 공대 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의대처럼 그렇게 리지드한 그런 커리큘럼은 아니지만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학문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시겠지만 여기저기에서 AI, 뭐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그런 서티피케이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서티피켓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내냐 약간 그런 거부감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AI라는 게 실제로 우리 사회에 큰 임팩트를 가져다 주고 우리 사회에서 잘 쓰이려면 굉장히 높은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의 양성도 해야 되는구나.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으로 양성되지는 않고요. 지금은 박사과정으로 이제 양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전산학과에도 그렇고 우리 카이스트에도 머신러닝이나 뭐 AI 쪽으로 박사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셀렉티브하냐, 그러니까 의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의학이라는 그 인더스트리로 봤을 때 의학이라는 게 의사의 숫자라든지 병원의 숫자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봤을 때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메디컬 스쿨을 졸업을 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AI 쪽, 이거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만 ACM에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컴퓨터 사이언스에 이제 매년 학부 졸업생이 한 4만 명 정도라고 유추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근데 이제 그 4만 명이 사실 CS라는 분야는 뭐 AI를 포함하고 있는 좀 더 큰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 AI를 본다면 한 뭐 2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적거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의대에서 굉장히 적은 사람을 뽑는 거랑 지금으로 봤을 때는 컴퓨터 사이언스도 거의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저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잡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깨알 같은 자랑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과의 비교를 할 텐데 저희 아들이에요.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얘는 사실 꽤 컸지만 10살이 넘었으니까 수학을 당연히 배워야 되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 뭐 2살, 3살 때부터 뭐 하나, 둘, 셋 하고 있잖아요. 수학이라는 학문이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깔려 있는 전제는 수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카이스트에 계신 수학 교수님들이 하시는 그런 막 우리도 모르는 엄청난 어려운 수학보다는 사실 수학 자체 그 수에 대한 개념, 도형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서너 살짜리 애들 데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AI도 그럴까요? 그렇게 될까요? 지금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해서는 사실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전산학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한국에서도 요새는 이제 초중고 교육에 뭐 소프트웨어 교육도 들어가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카이라고 HCI 쪽 학회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 논문들이 아직 논문 발표는 안 됐는데 어쨌든 accepted paper라고 나온 건데 제가 리뷰한 페이퍼예요. 여기 보면은 머신러닝 컨셉을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지금 뭐 10살짜리 생각을 해보세요. 10살짜리 아이들이 지금 20년 후에 우리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AI가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 우리 모두 우리가 있는 환경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수학이나 물리를 공부해서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AI에 대한 컨셉을 이해를 해야 이 세상을 잘 이해를 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는 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머신러닝에 뭐 깊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수식이고 뭐 확률 통계고 뭐 그렇지만 그런 거는 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더 잘 학습을 시키는지, 데이터란 무엇인지, 데이터의 양이 왜 중요한지, 데이터의 representativeness가 왜 중요한지 그런 머신러닝에서의 중요한 컨셉들을 이 어린이들한테 실제로 트레이닝을 자기가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클래시파이어를 그렇게 하면서 잘 배울 수 있는지 실제로 이해를 하는지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냥 화면에 동그라미와 사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클래시파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클래시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는 거기에 계속 데이터를 더 주고 그러니까 에러가 나면은 얘가 동그라미를 못 맞췄네? 그럼 동그라미를 더 트레이닝 데이터를 주고 얘가 뭔가 무슨 모델이 좀 틀린 것 같네? 그럼 모델을 뭔가 다른 모델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했을 때 이 머신러닝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뭐 데이터 사이즈, 뭐 파라미터의 에스티메이션의 중요성 그런 거를 알 수 있는지를 해봤는데 실제로 되더라라는 얘기고 사실 이 학회에 이 페이퍼 말고도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이런 거에 에듀케이션에 대한 페이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뭐 대부분은 어른을 상대로 하기는 하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몇 년 전에 조금 이제 재작년이었나요? 우리 총장님 신문에 자주 나시지만 이때는 AI 교육에 대해서 신문에 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agree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받은 메시지는 AI 교육은 중요하다. 카이스트는 AI 교육을 하겠다. 모든 사람, everybody가 AI를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과목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이 required 과목은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오실 장영재 교수님도 이거를 수업을 하셨고 아마 이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저도 이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하면서 디자인도 하고 실제로 티칭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관심이 일단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느낀 거는 사실 과목이 이제 세 학과에서 했습니다. 개설을 했죠. 그러니까 전자과에서 하고 저희 전산학과에서 하고 산업공학과에서 하고 그런데 또 추구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어떻게 보면 AI 입문 수업을 가르친다.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그냥 카이스트 학생들 1, 2학년을 대상으로 AI 입문을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 학과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거를 티칭을 하겠다라고 나왔는지 교무처에서 제 생각에 조금 놀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좀 깨달은 게 있죠. 아, 이게 정말 AI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다 같지가 않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좋은 거겠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 저런 관점에서 보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 그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를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AI 머신러닝 사실은 뭐 교무처에서 막 계속 이 조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카이스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학과에서 열리고 있고 제가 이 기술경영 쪽에서 권영선 교수님 하시는 거를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뭐랄까 놀라면서 되게 감동을 받은 게 실제로 뭐 CNN도 하고 뭐 이런 머신러닝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실제로 그 경영이라는 거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케이스 스터디까지 하면서 실제 공학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이죠. 경영이면 사회과학 쪽에서 AI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그 케이스들에 대해서 벌써 이게 작년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정말 역시 카이스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같이 수학이랑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 교수회의에서도 우리가 수학과 같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고민도 조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희 수업들을 보면 제가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도 몇 년 동안 가르쳤는데 타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물론 이제 수학, 물리, 화학 그런 데는 훨씬 더 많겠죠. 그렇지만 전산학과의 그 전산학부의 필수 과목들에 이거 알고리즘도 그렇고 데이터 스트럭처도 그렇고 타학과 학생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산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수학과 같이 뭔가 다른 분야에서 툴로 쓰일 수 있는 학문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거기에서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제 200대, 300대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학부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요. 근데 500대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거는 500대 수업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타학과 학생들이 잘 안 듣습니다. 특히 OS 굉장히 어렵나 봐요. 타학과 학생들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데 머신러닝 보면 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수업하시는 양은호 교수님 너무 죄송한데 200명, 300명씩 들어오고 타학과 학생들이 들어오고 이건 뭐냐? 그냥 뭐 우리 학생들 수학과에 가서 뭐 이거 좀 듣고 와. 뭐 measure theory, optimization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것처럼 다른 교수님들도 다른 학과에서 전산학과 가서 이거 좀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AI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랑 비슷할까? 공학, 의학, 수학 이렇게 뭔가 전문성을 요하는 의학, 인더스트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를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를 위한 그런 드라이버가 되는 공학 아니면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언어를 주는 수학 그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아마 뭐 처음부터
벌써부터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AI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냥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뭐 로봇을 만들든 뭐 드론을 만들든 셀프 드라이빙 카를 만들든 그 우리가 만드는 프로덕트들이 얼마나 더 이피션트하고 로우 코스트고 정확하고 그런가 하는 게 이제 공학에서의 관점의 AI라고 하면 의학이라는 거 사실은 의학과 AI 지금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뭐 알파고 만든 그런 딥마인드에서도 사실은 제너럴 AI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처럼 딱 바둑만 두는 AI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컴패니언이 되는 AI가 된다면 그게 뭐 로봇이 됐든 사실 피지컬 바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마치 사람의 몸처럼 굉장히 컴플렉스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다고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언어라는 것도 있고 비주얼 퍼셉션도 하고 있고 액션도 그러니까 모션 컨트롤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뭔가 하나의 컴플렉스한 시스템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게 내 컴패니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학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뭔가 안 될 때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시스템들이 맞물려 있는 것을 진단을 하고 더 좋게 하려면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의학적인 관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든 AI의 수학적인 것은 그리고 수학처럼 많은 디스플린의 기본이 되는 거는 그런 또 관점에서 AI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하소연을 했다고 했는데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공대니까 공대의 관점에서 AI 교육을 하고 있고 뭐 부전공을 만들자, 뭐 전공을 만들자, 뭐 AI 대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대에서 관점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메디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베네피셔리라는 게 우리 사회, 우리 인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류의 커다란 부분을 AI도 뭔가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수학처럼 이 AI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모두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그러면 지금 공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더하기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AI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리고 또 막 디맨드 아까 엑스포넨셜 커브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테이블도 만들고 뭐 비교를 했지만 결론은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교육과 AI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용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마리는 여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새로운 학습 툴, 플랫폼 그런 것들을 만들면 우리가 그 엑스포넨셜 커브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와 그런 디맨드를 조금은 그래도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저희가 연구한 것 두 개만 간단히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에딧 히스토리를 보고 피어 인터랙션을 통해서 인터랙티브 러닝을 하는 것이고 이 러닝은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때 동료들끼리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서 서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해서 디벨롭한 거라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트레이스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혹은 옆에 있지 않더라도 뭐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친구가 똑같은 문제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풀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했던 트레이스가 히스토리가 다 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분석을 하면 그 친구가 저는 이렇게 멀리서 혼자 했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코드를 이렇게 짰구나. 그리고 이런 에러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구나라는 것을 보고서 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1:1 과외 같은 거를 할 때 좋은 과외 선생님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라면은 수학 문제를 내가 풀고 있을 때 옆에서 보면서 아 이거 틀렸네 왜 이렇게 했어?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는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것도 프로그래밍 교육인데 요새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유튜브에서도 많이 해요. 그렇죠? 요새 학생들은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방송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데 유튜브를 강사가 만들 때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에디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에디팅을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예를 들면 비디오로 보는 프로그래밍 수업인데 그 창에다가 내 프로그램을 타이핑을 해서 넣고 그걸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 강사는 이 리코딩을 예전에 만들어 뒀지만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마치 내가 그 강사랑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을 하는 것처럼 그 강사의 코드에 뭔가 미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쳐넣고 실행을 하고 뭔가 오류가 있으면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그걸 나중에 그러면 그 로그를 또 강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떨어져 있는 학습자들이 내 강의를 듣고 어떻게 배웠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짧게 한다고 시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 고민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우리 패널 디스커션 할 때 다시 이런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